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 한 달간 병상 대기 중 사망자가 20명에 이르는 등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채로 집에 있는 응급약으로 버티다가 어머니가 옆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인천의 목사 부부를 통해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가 5차 이상 감염되면서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대와 경희대, 한국외대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와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최대 성과로 꼽는 K-방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부동산 잔금 날짜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서 모레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초대형 히토류 국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에 필요한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역할이죠. 하지만 현장에선 이 코로나에 걸린 상당수의 국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돼 입원을 해야 하는데도 이 병상이 부족해 못하는 코로나 환자만 1,000명을 넘어섰고 이 확진자는 늘어도 위중증 환자는 관리할 수 있다던 정부 고언과 달리 이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대기를 하다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한 이 29명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서모 씨는 지난달 말 70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아버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병상이 없어 자택에 대기하다 다음 날 숨진 겁니다. 구토와 몸살,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보건소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조치가 없었고 계속 그냥 좀 기다려달라. 방치된 채로 집에 있는 그냥 응급약으로 버티다가 옆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70대 고령의 나이에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있어서 병상 배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쓰러진 아버지는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었습니다. 아버지 쪽의 폐에 다 하얗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폐가 다 하얗게.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격이잖아요. 제일 억울한 건 이제 병실이 없어서 치료도 안 해주고. 유족들은 보건소가 보낸 장례비 지원 안내 문자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애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거는 좀 돈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를 이제 하루만 더 응급실이든 아니면 뭐 병원을 일찍 갔더라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10월 31일부터 서 씨처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상 대기 중 사망한 인원만 최근 5주간 29명에 이릅니다. 중증 환자와 최소 집에서 있을 수 있는 환자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찾아와서 집에서라도 어떻게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관할구청은 당시 서울시에 서 씨의 아버지를 병상 배정 1순위로 올렸지만 병상이 없어 배정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도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1,000명이 넘어서는 등 의료 시스템의 마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말이 좋아 재택치료지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 37시간이 지나도록 약조차 받지 못하고 집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다는데요. 지금 재택치료자만 15,000명에 가깝습니다. 소중한 제보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에 거주하는 53살 이모 씨. 지난 2일 아침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함께 자택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열과 몸살에 시달리며 보건소가 보내줄 약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받은 건 다음 날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자택대기 통보를 받은 지 37시간 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몸은 힘든데 밖에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집에 있는 내가 갖고 있던 비타민제 뭐 그런 거 먹고 버텼죠. 그런데 이번에는 약과 함께 도착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문제였습니다. 사용법을 안내받지도 못했는데 설명서가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뭔지 몰라가지고 어떤 게 맥박이냐 어떤 게 산소 그거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알려주더라고요. 토요일 날. 보건소는 이 씨의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남편에게 외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 음성 나오셨으면 일상생활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밖에 나가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선생님은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김포시 보건소 측은 재택치료가 시작된 날 재택치료 키트를 보냈지만 확진자가 많아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선 보건소 직원이 부족해 업무에 미숙한 시청 직원들까지 투입되다 보니 생긴 일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 관리도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방역 패스 반대 청원 글은 26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2월 1일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시행 계획도 연장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2차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년 2월 1일부터는 학원이나 독서실 이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등의 추가 사항을 고심 끝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8세 이하 확진자는 지난달 셋째 주 하루 평균 530명에서 이달 첫째 주 834명으로 급증한 상황. 학습권 보호보다 청소년을 감염에서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게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중국을 되면서 누구 한 사람은 이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만약에 내 아이가 맞았어요. 그럼 내 잘못이잖아요. 나 평생 그거 안고 못 가요. 맞는다고 해서 하루 이틀 쉰다고 그게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필요하긴 하다 봅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판국에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은 26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 대책이 적용됐죠. 그런데 정부는 정확히 1년 전에도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비슷한 약속과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사투를 벌인 지난 1년이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메비우스의 띠처럼 되풀이된 방역 상황, 허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정부는 3주간 거리 두기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적 모임 축소, 방역 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이제 방역 패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코로나 환자 전담 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 병원을 추가 발굴 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1년째 똑같이 외치고 있지만 병상과 인력이 부족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당시엔 백신 구경도 못하다 이제 접종률 80%가 넘었지만 기대와 달리 하루 확진자는 오히려 5천 명까지 급증한 상황. 친구랑 약속을 잡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언제쯤이면은 이런 상황이 끝날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를 너무 섣불리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5천 명 이상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데 4주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이제 1년 이상 지속되는 게 과연 그렇게 큰 효과가 있나 싶거든요. 마침표가 아닌 도돌이표 방역에 의료진과 국민들만 지쳐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옥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짚어봅니다. 자, 이 앞서 리포트 보면 이 환자 관리가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요, 코로나에 걸리면 다 집에서 재택 치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겁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 집으로 재택 치료 키트라는 게 옵니다.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열제와 체온계, 또 산소 포화도 측정기, 손 소독제를 받습니다. 키트를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초기 문진 후 하루 2번 전화로 모니터링을 받는데요. 체온은 몇 도인지, 산소 포화도는 몇 %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앞서 보셨지만 일부에선 이 치료 키트도 제대로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보건소 문제인가요? 물론 환자 관리는 구청이나 보건소 또 협력병원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 키트만 해도요, 미리 예산 등을 준비해둔 보건소는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접 가져다 주거나 아예 퀵 배달도 해줍니다. 반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다른 보건소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구청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배송할 수밖에 없는데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재택치료자 집집마다 돌다 보면 배송이 밤 11시가 돼서야 끝나기도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업무 과부하도 문제인데요. 오늘 제가 통화한 보건소 관계자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몸을 둘로 쪼갤 수 없지 않느냐, 업무가 탑처럼 쌓이고 있다고 호소하는데요. 결국 예산과 인력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단체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로 부족한 인력은 최대한 확충하라고 말했죠. 지금 와서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재택치료 확대 전에 방역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이미 따져보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재택 치료를 받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원을 못해서 집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 병사 상황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사실 수도권 병상이 꽉 차서 이 비수도권으로 환자들을 옮기고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도 병상 부족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은요, 1개 남았고 충남, 충북, 대전 2개 남았죠. 강원은 단 하나의 중환자 병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강원도에선 병상 대기자가 3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행정명령을 해서 이제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병상이 늘어나고는 있는 겁니까? 이미 병상은 다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찬 강원도 내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한 대학병원에선 중환자는 경력이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데 병상은 늘렸지만 의료진이 없다. 기존 인력으로 어떻게든 해야 한다며 도내 환자도 수용하기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제 오미크론까지 겹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망자 수는 11월 첫째 주 100명대에서 이달 초에는 300명대로 크게 늘었고 사망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7일에서 열흘 정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합니다. 현재 5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방역당국 역시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의 최다 하루 사망자 70명, 위중증 700명대가 정점이 아니라 한두 달 안에 2~3배씩 폭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의료 대응 역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지금 방역당국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3차 추가 접종 호소뿐인 상황입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네, 서상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에 정부는 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렸는데요.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이 다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백화점은 놔두고 왜 우리만 또 묵냐는 원성도 높은데요. 일상회복 중단 첫날 이 현장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어딘가요? 시민들이 그래도 적잖이 보이네요. 네, 저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울 신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제법 거리가 북적북적한 모습인데요. 연말을 맞아 그간 미뤄왔던 친구나 지인과의 약속을 위해 나왔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귀가를 서두르겠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 특수는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낮았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20년 이상 한 업소가 이 시간에 손님 하나도 없이 문을 열고 있다는 게. 백신 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 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 방역 패스 역시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됐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뭐 확실히 번거로운 면은 있긴 하죠. 계속 이제 QR코드 해달라고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나 종교시설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온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방역 패스 확인 없이 손님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명물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여야 모두 선거 진영이 짜여졌습니다. 대선 94일 진검승부가 시작된 거죠. 전략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원톱 선대위를 꾸린 민주당과 윤석열 후보 외에 여러 조력자들을 전진 배치한 국민의힘. 오늘 양 진영이 동시에 맞붙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와 공정이었습니다. 먼저 부패하고 무능한 위선 정권을 교체하자고 외친 윤석열 선대위 출범 소식부터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30 청년들의 스트릿 댄스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진짜 윤석열이다. 청년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한 윤석열 후보는 정부 실정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8분간의 연설에서 정권 교체는 6차례, 공정은 8차례 언급하며 공정한 기회와 경쟁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선대위에 청년과 여성, 중도층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 참가자인 김민규 군, 백지원 전 최재형 캠프 청년 대변인은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발자취는 항상 불협화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겨온 방식이고 우리는 이번에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 후보의 1호 공약은 코로나 극복 방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 총괄위원장은 코로나로 경제가 피폐해진 사람들을 소생하는 것이 1호 공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첫 일정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를 찾아 약자 보듬기 행보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쓴 글입니다. 오늘 출범한 선대위에는 과거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들, 또 윤 후보와 경쟁했던 홍준표, 유승민 캠프 소속 청년들이 모두 합류했는데요.
윤석열의 사람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로 올라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가운데 두고 맞잡은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립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목도리를 세 사람에게 걸어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세 사람은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압받을 때는 묵묵히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대통령은 오늘도 알맹이 없는 통계 수치만 자랑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 후보보다 도덕적 결함이 많은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를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은 공동 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렸고 금태섭 전 의원도 조만간 선대위 총괄 상황본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후보 혼자 앞장서는 원톱 선대위를 선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설 전략이 뭘까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수위와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격 수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들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 정책을 패널까지 동원해 맹비난했습니다.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성과로 꼽는 K-방역은 정부의 성과가 아닌 국민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개인의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더 개혁적이고 유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집권은 사실상 정권 교체라는 논리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권 교체론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윤 후보의 공정이 처벌과 비판의 공정이라면 자신의 공정은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둘을 구속시켰고 또 현직 대통령을 일부에서 보기에는 좀 과할 정도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공정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아마 국민들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정은 토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 오늘 또 사과하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두 대선 후보가 만났습니다. 단일화는 아니지만 정책 연대는 하겠다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은 틈을 파고들어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동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두 개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 미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후보는 특검 추진과 함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공적연금 개혁 등에서 정책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 단일화 가능성엔 양측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강보다 큰 강이 흘렀고 도봉산보다 높은 산이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출발을 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일화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단일화가 아니라 뭐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지지율 답보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제3지대 연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에도 못 미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라방과 AI라면 라이브 방송 그리고 인공지능 이야기인 것 같은데 대선 후보 이야기들이겠죠? 맞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 사실 갈 곳은 많고 24시간이 짧은 요즘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각자 선택한 소통 방식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명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죠. 이동 중에는요, 시간을 쪼개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보셨어요? 우리 겔주 사랑합니다. 이거 누굽니까? 건강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버스 안에서 라이브 방송한다는 게 꽤 피곤할 것 같은데요. 네, 버스를 선택한 것도요, 이 최대한 많은 곳을 돌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주말은 전북이었죠. 전북이라고 또 억울하지 않는 어디에 살고 있으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고생은 하지만 대선까지 계산해 보니까 13주 남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주 말 다녀도 광역단체 한 곡씩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AI 윤석열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아바타를 만든 건데요.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처음 공개했는데 함께 보시죠.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진짜가 아니라서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각에서는요, 윤 후보 특유의 이 도리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하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후보가 직접 못 가는 곳이라도 앞으로 AI 윤석열이 전국 각지에서 빈틈없이 유권자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세 때 각 지역 맞춤형으로 AI 윤석열이 연설도 한다는데요.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 이 소통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을 닫았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다시 엽니까? 네, 다시 열기는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닫아두겠다는 겁니다. 야, 근데 왜 바로 안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열까요? 닉네임 대신에 실명제를 도입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현재 익명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공론회장 기능을 상실한 일종의 말의 배설구라면서 기존 게시판을 비판했습니다. 어쨌건 이 다시 열기로 결정한 건 당 내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민주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게시판을 다시 열라고 촉구했고요. 다른 게시판에 이 뭐가 그렇게 찔려서 당원들 입을 틀어막느냐, 게시판을 열든지 당비를 환급해달라는 당원들의 항의성 글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보면요, 이 당원 게시판이 물론 이 소통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 문자 폭탄 같은 과격한 방식으로 이 제대로 된 소통을 막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이었죠. 이 공수처 법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 게시판에는 이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의 명단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문자 폭탄 또 SNS 항의가 빗발쳤었죠.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에 이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명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지지자들의 댓글 논란 이런 것을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예의를 지키는 일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죠. 이에 못지않게 이 당 게시판을 선택적으로 악용하는 일도 없어져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소통은 형식보다는 진짜 내용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데 시행일을 알 수 없어 시장에서는 한바탕 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8일부터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시가 12억대 아파트에 거주했던 1주택자 A씨.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이번 달 16일을 잔금 지급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A씨의 잔금 청산일인 16일 이전에 법이 공포되면 양도세를 거의 안 내도 되지만 16일 이후 공포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했던 겁니다.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마저 기일을 바꾸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A씨는 하루라도 빨리 공포되기만 기도했습니다. 매수하시는 분이 전세를 키고서는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연기자 대출을 받으시는데 대출 시행 날짜를 변경이 불가한 거예요. 잔금 날짜 변경이 불가한 케이스. 시행일에 따라 양도세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걸린 상황. 잔금 청산일을 연기하는 대신 웃돈을 요구하는 일부 매수자도 나타났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이득을 달라고 하세요. 그 정도 돈 아니면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언제가 시기 될지도 모르는 한국에서 이거 매수자에게 계속 이제 비빌거리면서 애걸복걸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당초 이달 20일 즈음 시행을 계획했던 정부는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시장에 조금 불확실성 같은 게 있고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좀 최대한 좀 당겨서. 이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모레인 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거나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와 관련된 보완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보도처럼 문중의 선산이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불가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종부세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논의를 하거나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가 곧바로 반박하며 무산됐습니다.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에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집권당에서 결국은 끝까지 막론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그걸 풀어준다. 이게 뭐라도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금융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2030까지 패닉 바잉에 나섰던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똘똘한 한 채가 많은 강남은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를 쓰고 있어서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6천만 원 신고가를 찍었지만 한 달 만에 1억 3천만 원이 빠진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간혹가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선뜻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고 매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
관악구만 이런 건 아닙니다. 관악구와 함께 이른바 금관구라 불리며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금천구와 구로구에서도 실거래가 하락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저가라고 보기에 너무 오른 가격이 원인. 금관구가 포함된 서울 서남권 평균 주택 매매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만에 28%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무관한 강남 3구 지역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오히려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고, 실제 서초구 반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강남 3구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아마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지면 아파트 가격을 놓고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다시 코로나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하루 만에 2배로 늘어 24명이 됐습니다. 특히 인천의 교회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경기도의 중학교와 충북 진천까지 영향을 미쳐 비상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교회 앞. 전신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인천 교회발 오미크론 집단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자 관할 지자체는 이렇게 교회 앞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24명. 이 가운데 83%인 20명이 인천교회 집단 감염발 확진자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도 모두 교회 교인이나 지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최초 확진자인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서 지인과 교인, 교인 가족과 지인까지 5차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최초 확진 닷새 만에 5차 감염까지 번진 겁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경기도 안산의 중학생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커졌습니다. 같은 반 학생 전원이 자가격리되고 전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러면은 전 학년이 다 지금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일 났네. 인천 교회발 오미크론 변이는 비수도권까지 전파됐습니다. 인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충북 진천으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진천군 보건소는 이 여성이 인천에서 진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용한 버스 탑승자와 택시기사 등을 찾고 있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한 밀접 접촉자 등 추적 관리자만 1,370명에 이르면서 오미크론 전파 차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서울도 비상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의심돼 분석 중입니다. 해당 학생과 접촉한 다른 학생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300여 명이 살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기숙사 건물. 이곳에 사는 러시아 출신 외국인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3일. 그런데 이 학생이 지난달 28일 인천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건지 분석 중입니다. 특히 교내에서의 추가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울대가 어제 오미크론 변이 의심 학생과 밀접 접촉한 7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학생들은 오미크론 변이 전파 가능성에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활동도 좀 줄이게 되고 계속 이제 기숙사 방에만 그냥 이제 방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경희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확진 학생들도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이들 역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으로 지난 주말 인천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외대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대면 수업을 듣고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괜히 걸리는 거 아닌가. 한국외대 측은 도서관 이용 인원을 줄이는 한편 모레부터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 확진자 3명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했죠. 중국이 이번엔 반도체,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를 몰아주는 초대형 국영기업을 설립합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중국 서북부 네이멍구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광산입니다. 추정 매장량만 4천만 톤에 달합니다. 국영기업이 채굴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중국 정부가 관리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3%, 매장량의 37%를 차지하는 히토류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전국에 퍼져 있는 히토류 채굴과 생산권을 하나의 국영기업에 몰아주고 초대형 히토류 기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조차 히토류 항공모함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那么在中国这一个本身体量比较大，而它如果作用这些资源的话，基本上可以说是全球的一个航母了。 히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무기 등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으로 석유보다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등 수출 제한으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광물 자원으로 반격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히토류 금속 중국 수입 의존도는 91.2%, 지난달 대란 사태를 겪은 요소 수입 비중과 비슷합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14억 인구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중국. 요소수 사태에서 겪었듯 천연 자원을 무기로 주변국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인천의 지하철역 인근 노상주차장. 차량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실린 차량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7시 반쯤. 이 여성은 하루 전인 지난 4일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지난 3일 오전 출근한 뒤 다음 날 저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신고한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 50대 남성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들이 다 나와서 그냥 시신만 살해한 거 그냥 본 거예요. 참 덮어서 그냥 가는.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함께 시신을 유기한 공범을 살해한 뒤 야산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오늘 오전 인근 야산에서 40대 남성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 역시 살해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이 4인방 중에서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지 46일 만에 열린 첫 재판.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의 공통 혐의인 1,800억 원대 배임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줄곧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정 회계사 측은 낙인 찍힐까 두려움은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 나머지 3명은 구체적 의견 제시를 미뤘지만 앞으로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2015년 이후 남욱 변호사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김만배 씨 등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반면 정 회계사 측은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4인방이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47명, 김만배 씨 변호인만 23명에 이릅니다.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 팩트맨 500회를 맞아서요. 그간 제보해주신 내용 중에 재활용 제대로 하는 법 Q&A로 풀어봅니다.
시청자 이정수님께서요. 라면이나 과자 봉지가 표면은 비닐인데 내부는 은박지라서 재활용되는지 궁금하다는 제보 주셨는데요. 먼저 라면 봉지, 비닐류로 재활용이 될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중 적잖은 라면이나 과자 봉지가 아더 항목으로 분류되는데요.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플라스틱 필름에 알루미늄 박 등 여러 포장재를 겹쳐서 만든 혼합물이다 보니까 원료 성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이 될까요? 역시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조리나 상온 보관 문제 때문에 즉석밥 용기는 두 겹 플라스틱 사이에 이렇게 필름을 끼워서 만드는데요. 역시 아더로 분류돼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다른 비닐이나 포장재도 다 재활용이 안 되는 걸까요? 특히 부피를 줄이려고 비닐을 딱지 모양으로 접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비닐류만 따로 분리 배출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재활용 여부가 갈립니다. 이렇게 비닐을 별도로 모으면 딱지로 접든 안 접든 모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닐이나 캔, 병, 종이 같은 걸 이렇게 함께 배출하는 경우라면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딱지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없으면은 그 상관없다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많은 폐기물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지나가면서 골라내는 건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면서 고를 수가 없어요. 지난해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과 비닐 폐기물은 총 1,879톤, 전년보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은 관심으로 슬기로운 재활용 생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최소 15명이 숨지고 1,7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잿빛물이 수증기를 내뿜으며 빠르게 흘러갑니다. 화산재를 뒤집어 쓴 원숭이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화산재 위를 걷는 구조대 옆으로는 트럭 지붕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오후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가장 높은 화산인 스메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이어 1년 새 세 번째입니다. 이번 폭발로 건물 2,970채를 비롯한 38채의 교육시설과 다리, 도로 등이 파괴됐습니다. 인근 11km 거리까지 뿜어져 나온 화산재로 마을과 숲은 잿빛으로 덮였습니다. 해를 가린 화산재에 한낮에도 깜깜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방재청은 그제 스메루 화산 분화로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상과 질식 등으로 부상자만 100여 명이 넘고 이 중 56명이 입원했습니다. 화산 근처 거주민 1,700명은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Ya semua agak takut mas, agak takut semua berlarian. Dikira letusan seperti hari-hari biasa, ternyata lebih parah daripada yang tahun kemarin. 계속되는 비로 화산재가 진흙으로 바뀐 데다 자칫하면 화산에서 산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어 구조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폭발의 위험이 남아있다며 주민들에게 마을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에게 마스크와 식량, 옷가지 등을 배포하고 6개월 동안 보상금 지급과 함께 새집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미얀마 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릴라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군용 트럭이 12대에 돌진해 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4년형이 선고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동 및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구금 중에 미얀마 주재 외국 대사관들의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수치 고문은 공무상 비밀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10개의 추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최장 11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의 변호인 5명에게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며 언론과의 대화도 금지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령관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군부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이ကာလများကိုတွေ့ကြည့်ရင်လုပ်ငန်းရအားလုံးဟာ2023ခုနှစ်ဩဂုတ်လတွင်ပြီးစီးရမယ်ဆိုတာပါပဲ. 미얀마 곳곳에선 게릴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감시를 피해 모였다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시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시위대를 향해 군용 트럭이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던 시민들은 경적 소리가 들리자 혼비백산 도망치고 총소리도 들립니다. 아파트 주민이 찍은 영상에는 검은색 군용 트럭이 빠른 속도로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고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모두 1,300명 이상이 숨지고 10,0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도 한국 최고의 스타들이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을 빛냈는데요. 올해는 특별상을 받은 기적의 산골학교 야구부가 특히 빛났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야구부 선수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깨웁니다. 경남 양산 산골짜기의 원동중학교. 한때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까지 몰렸지만 2011년 창단한 야구부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전국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전교생 42명 중 35명이 야구부인 원동중. 이제는 야구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먼저 찾아오는 학교가 됐습니다. 원동중 야구부는 오늘 동아스포츠대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얼마 안 되는 데서 그만큼 야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 학생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시상식장에서 프로야구 타격왕 이정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고 많이 잘생기시고 더욱더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된 다음에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후는 프로야구 부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프로축구는 득점왕 주민규가, 여자 골프는 다승왕 박민지가 영광을 안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온화한 날씨, 초미세먼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내륙의 따뜻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와 한동안 머물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이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밀려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의 공기는 탁하겠고요. 당분간 먼지 유입이 잦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대설이지만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단 중서부 곳곳은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세계 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스터샷과 청소년 접종률은 아직 저조하죠. 왜 그럴까요? 백신 맞고 나서 아프거나 부작용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잘못될까 걱정스럽거든요. 정부는 맞아라, 윽박만 지르지 말고 부작용 생기면 책임지겠다며 안심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강요 대신 설득, 오늘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